잿빛 하늘 아래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솟아 있었다. 굉음과 함께 지축을 흔들던 진동은 멎었지만 폐허에는 여전히 잿먼지가 자욱했고 희미한 비명이 바람결에 실려 떠다녔다. 한때 활기 넘치던 도시의 한 조각이었던 이곳은 이제 죽음과 침묵만이 지배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유리 파편들은 햇빛에 섬뜩하게 빛났다. 흙먼지 섞인 차가운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맨살을 스쳤다. 강민호는 폐허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사온 듯 수척했고 눈빛은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했다. 낡은 작업복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땀과 먼지가 뒤섞인 얼굴에는 며칠 동안 깎지 못한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강력계 형사였던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의 죽음, 경찰로서의 명예, 그리고 평범했던 삶까지. 그는 이제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가며 본능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삽이 들려 있었다. 삽날은 이미 여러 번 휘어졌고 손잡이는 거친 마찰로 인해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다. 그는 쉼없이 삽질을 계속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밀어내고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렸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치 폐허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며칠째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민호의 눈에 들어왔다. 그림자는 폐허 속을 헤매는 작은 아이였다. 아이는 낡은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인형은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듯했다. 아이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앙상한 팔다리는 추위에 파르르 떨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가득했다. 그 눈빛은 민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가, 여기는 위험해. 뭘 찾고 있는 거니? 민호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간의 피로로 갈라져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상실감이 어려 있었다.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가 여기에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호했다.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는 이곳에서 어머니를 잃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이의 손에 들린 낡은 인형을 보았다. 인형은 아이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일지도 몰랐다. 민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는 어디에 계셨니? 아저씨가 같이 찾아줄게. 그때 갑자기 거대한 굉음이 폐허를 뒤흔들었다. 균형을 잃은 콘크리트 기둥 하나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몸을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다. 먼지 구름이 걷히자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멍 속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빛은 마치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처럼 보였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구멍 속에서 들려왔다. 민호와 아이의 시선이 동시에 구멍으로 향했다. 구멍 속에는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개의 몸은 여기저기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개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개의 목에는 낡은 나무 가면이 걸려 있었다. 가면은 오래되고 투박했지만 왠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개는 구멍 안에서 몸을 돌려 무언가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민호는 개의 시선을 따라갔다. 구멍 가장자리, 무너진 벽 틈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이며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새는 날개를 다친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개는 새를 향해 몸을 웅크렸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구멍 가장자리는 위태로웠고 언제 다시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었다. 안 돼, 위험해. 민호는 외쳤다. 그는 개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개는 민호의 말을 듣지 않는 듯했다. 개는 주저없이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구조견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민호와 아이는 숨을 죽이고 개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개는 조심스럽게 무너진 잔해들을 헤치고 새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개는 새 옆에 엎드려 자신의 몸으로 새를 보호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새의 몸을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구멍 밖으로 나왔다. 개의 몸은 더욱 지쳐 보였고 그의 상처에서는 피가 더 많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개의 눈빛은 희미한 만족감으로 빛났다. 그는 생명을 구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구조였다. 민호는 개의 행동에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와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개의 목에 걸린 낡은 나무 가면은 민호의 뇌리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을 건드렸다. 그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가면을 본 적이 있는 듯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조각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아이는 강아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서 새를 받아들었다. 새는 한별의 손 안에서 파르르 떨었다. 아이는 새를 품에 안고 강아지의 몸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고마워. 강아지야. 아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의 몸은 뜨거웠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이봐.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해. 민호는 강아지의 상처를 살폈다. 상처는 깊었고 지혈하지 않으려면 위험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강아지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다. 하지만 강아지는 민호의 손길을 피했다.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민호의 손을 피하더니 무언가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강아지의 시선은 폐허 저 멀리 숲의 가장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숲은 잿빛 하늘 아래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강아지는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그곳에 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듯했다. 민호는 강아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읽었다. 강아지는 숲으로 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숲은 민호의 뇌리 속에서 또 다른 기억의 조각들을 건드렸다. 그는 숲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했다. 혹은 숲에서 무언가를 찾아야만 하는 듯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아저씨, 강아지 아파요. 숲으로 가고 싶대요. 아이가 민호의 팔을 잡았다. 아이의 눈빛은 간절했다. 아이는 강아지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숲은 위험했다. 폐허 주변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었고 숲속은 더욱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강아지의 눈빛은 민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강아지의 눈빛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았다. 희망을 찾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조하, 우리가 도와줄게. 민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강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강아지는 민호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고마움으로 빛났다. 강아지는 다시 한번 숲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숲은 이제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비밀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민호는 아이의 이름을 물었다. 아이는 한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한별은 이제 민호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폐허를 뒤로하고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그들의 심장은 알 수 없는 희망으로 뜨겁게 뛰었다. 폐허 속에서 만난 세 존재는 이제 서로의 운명을 짊어지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잿빛 폐허를 뒤로하고 숲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차가운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휘감으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고 앙상한 나무들은 마치 해골처럼 을신연스럽게 서 있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푹푹 빠져들었고 희미하게 빛나던 하늘마저 점차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한별은 작은 몸으로 추위에 떨었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민호의 온기와 해오름의 굳건한 발걸음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민호는 해오름의 상태를 계속 살폈다. 그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해오름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민호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호는 해오름의 목에 걸린 낡은 나무 가면을 보았다. 가면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 가면은 민호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을 건드렸다. 하지만 기억은 마치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져 잡히지 않았다. 한참을 걸었을까. 숲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고 햇빛은 거의 스며들지 못했다.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길은 더욱 험해졌다. 민호는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다. 그때 해오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하더니 낮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해오름은 민호와 한별을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곳에 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듯했다. 해오름은 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숲은 더욱 고요해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다. 민호는 긴장했다. 이곳은 미지의 공간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민호의 눈에 들어왔다. 빛은 마치 오래된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빛을 따라 다가가자 그곳에는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다. 오두막은 숲의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마치 숲의 일부인 듯 보였다. 오두막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희미하게 장작 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오두막 주변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고 텃밭 한쪽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심어져 있었다.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오두막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 안에는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다. 노인은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나무로 깎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새는 노인의 손 안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했다. 노인의 주변에서는 흙과 나무 냄새, 그리고 은은한 약초 냄새가 났다. 누구신가 이런 깊은 숲까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민호는 해오름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다. 걔가 많이 다쳤습니다. 혹시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은 해오름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해오름의 상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들어오시게. 운명은 참으로 묘한 것이지. 이 아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노인의 말에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해오름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을 보았다. 노인의 손에 들린 나무 새와 가면은 같은 나무로 만들어진 듯 보였다. 민호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노인은 민호와 한별을 오두막 안으로 안내했다.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다. 한쪽 벽면에는 낡은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깎담한 나무 조각들이 즐비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위에는 따뜻한 차가 끓고 있었다. 오두막 전체에서는 나무향과 약초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노인은 해오름을 따뜻한 담요 위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했고 그의 눈빛은 해오름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노인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약초들을 가져와 해오름의 상처에 발랐다. 약초는 해오름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멈추게 했고 해오름은 점차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해오름은 노인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노인을 향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이 아이는 보통 개가 아니군. 이 아이의 눈빛에는 숲의 지혜가 담겨 있어. 노인은 해오름의 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말은 민호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다. 민호는 노인에게 해오름이 폐허해서 작은 새를 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노인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숲의 수호자이다.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이지. 하지만 지금은 힘을 잃었어. 숲의 영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지. 노인의 말은 민호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숲의 수호자, 숲의 영혼, 이 모든 것이 민호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였다. 민호는 노인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자신의 이름이 강민호이며 과거 강력계 형사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노인은 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민호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듯했다. 자네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군.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말게.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지. 이 아이가 자네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세. 노인은 민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차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났다. 민호는 차를 마시며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누구신가요? 그리고 이 숲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사람일세. 사람들은 나를 김노인이라고 부르지. 이 숲은 오래전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어. 숲에는 강력한 영혼이 깃들어 있지. 하지만 탐욕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숲의 영혼이 오염되었고 숲에는 저주가 내렸네.
노인은 숲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울림의 숲에는 강력한 영혼이 깃들어 있었고, 그 영혼은 숲의 평화와 생명을 지켜왔다는 이야기. 하지만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숲의 영혼이 오염되었고, 그 결과 숲에는 저주가 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주가 내려진 후 숲의 생명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민호는 노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노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던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그의 아내의 죽음,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건. 이 모든 것이 숲의 저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민호는 노인에게 물었다. 그럼 숲의 저주를 풀 방법은 없나요? 노인은 민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있지. 숲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것이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숲의 영혼을 깨우려면 3가지 보물을 찾아야 하고 고대 의식을 행해야 해. 민호는 노인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아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민호는 노인에게 자신이 숲의 영혼을 깨우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민호의 결심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다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네는 용기 있는 사람이군. 이 아이가 자네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를 이제 알겠군. 노인은 해오름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 가면은 진실의 가면일세, 숲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며 진실을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자네는 이 가면을 숲의 영혼에게 돌려줘야만 해. 민호는 진실의 가면을 자세히 살폈다. 가면은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민호는 가면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노인에게 물었다. 혹시 이 가면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이 가면은 숲의 수호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네. 그리고 이 가면에는 숲의 수호자들의 기억이 담겨 있어. 노인의 말은 민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민호는 자신의 뇌리 속에서 맴돌던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이 가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때 오두막 밖에 서 있던 해오름이 갑자기 낑낑거리며 오두막 문을 긁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했다. 민호와 노인은 동시에 문 밖을 바라보았다. 숲은 고요했지만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민호는 긴장했다. 노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박민철, 그 탐욕스러운 자가 이곳까지 쫓아왔군. 그는 숲의 영혼을 탐하고 있어. 숲의 저주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민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박민철 그 이름은 민호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안겨준 이름이었다. 민호가 누명을 썼던 사건의 배후에는 박민철이 있었다. 박민철은 거대 기업의 총수로 막대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숲의 영혼을 탐하고 있다니 민호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과 김노인의 실종, 그리고 숲의 저주가 모두 박민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비쳤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박민철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자일세.
노인은 민호에게 고대 문헌이 담긴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이 두루마리에는 숲의 영혼을 깨우는 고대 의식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다. 자네가 숲의 수호자로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해. 민호는 두루마리를 받아들었다. 두루마리는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감돌았다. 민호는 두루마리를 펼쳤다. 두루마리에는 고대 언어와 그림으로 복잡한 의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 그림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숲의 심장에서 진행되는 의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한 인물이 나무 가면을 쓰고 숲의 생명력이 담긴 유리병을 숲의 심장에 붓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 인물을 노려보는 모습이 있었다. 그 그림자는 박민철을 연상케 했다. 그때 오두막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철의 부하들이 오두막을 에워싼 것이었다. 안에 있는 자들 모두 나와라.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이다. 박민철의 부하들의 목소리가 오두막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긴장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노인과 한별, 그리고 해오름을 보호해야 했다. 민호는 해오름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 가면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숲의 영혼을 구할 열쇠가 될 것이었다. 오두막 문 밖에서는 박민철 부하들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들은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했고 오두막 주변에는 섬뜩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민호는 긴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노인과 한별, 그리고 해오름을 보호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숲의 저주를 막아야만 했다. 그의 어깨 위에 무거운 책임감이 얹혔다. 김노인은 두루마리를 펼쳐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이 두루마리에는 숲의 수호자들이 대대로 지켜온 비밀이 담겨 있네. 숲의 영혼을 깨우는 고대 의식에 대한 기록이지. 숲의 심장은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그곳은 숲의 생명력이 모이는 곳이자. 숲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일세. 저들은 숲의 심장을 찾아 숲의 영혼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두루마리의 그림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림 속에는 복잡한 기호들과 함께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나타내는 듯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특히 한 그림에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마치 숲의 심장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나타내는 듯한 그림이었다. 그럼 숲의 심장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호가 물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이 오두막 지하에는 숲의 심장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지. 숲의 수호자만이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봉인되어 있었네. 노인은 오두막 한쪽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가리켰다. 그림은 평범한 숲 풍경을 담고 있었지만 그림 속 나무들의 배치가 묘하게 규칙적이었다. 민호는 그림 속 나무들의 배열이 두루마리 속 그림과 일치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오두막 문이 갑자기 거친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박민철의 부하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했다. 이 늙은이와 꼬마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 가면과 두루마리를 찾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해오름은 맹렬하게 짖으며 침입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해오름은 거대한 몸으로 침입자들을 밀쳐내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의 팔다리를 물었다.
침입자들은 해오름의 압도적인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해오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해오름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김노인이 가리킨 그림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림 뒤쪽 벽에는 낡은 벽돌들이 드러났다. 민호는 벽돌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벽돌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민호는 그중 한 벽돌에서 희미하게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그 벽돌을 밀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벽돌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벽 한쪽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벽 뒤에는 어둡고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지하로 향하고 있었다. 이곳으로 가야 해.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았다. 한별은 무서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호를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다. 김노인은 민호와 한별, 그리고 해오름을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자네는 숲의 수호자가 될 운명일세. 숲의 영혼을 지켜줘. 숲의 미래는 자네에게 달렸네. 김노인의 목소리가 통로 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김노인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민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나무 조각을 허공에 던졌다. 나무 조각은 빛을 발하더니 거대한 빛의 장막으로 변해 오두막 입구를 가로막았다. 박민철의 부하들은 빛의 장막에 막혀 오두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노인장.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김노인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노인의 희생은 민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는 김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숲의 영혼을 지켜야만 했다.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고 어둠 속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통로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돌멩이들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통로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해오름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해오름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듯 빛났다. 그의 행동은 마치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알고 있는 듯했다. 통로를 한참 내려가자 그들은 넓은 지하 공간에 도착했다. 공간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빛은 마치 지하 호수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공간 전체에서는 신비롭고 영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이 바로 숲의 심장이었다. 민호는 숲의 심장을 둘러보았다. 공간은 거대한 동굴과 같았고 중앙에는 거대한 조각상 하나가 서 있었다. 조각상은 뿌리가 뒤얽힌 나무 형상을 하고 있었고 조각상의 몸통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조각상 주변에는 맑은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의 물은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연못 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물 위에는 신비로운 연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민호는 해오름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과 김노인이 남긴 두루마리를 꺼냈다. 두루마리에는 숲의 심장과 관련된 그림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진실의 가면을 쓴 인물이 숲의 생명력이 담긴 유리병을 숲의 심장에 붓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숲의 심장 주변에 있는 연못에는 지혜의 거울과 생명의 샘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숲의 영혼을 깨우는 데 필요한 보물들이었다. 민호는 김노인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이 유리병에는 숲의 생명력이 담겨 있다. 이것을 숲의 심장에 뿌려야만 저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의 가면은 한별이 가지고 있는 나무 가면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의 희생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숲의 수호자였으며 숲의 저주를 막기 위해 싸우다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때 지하 공간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철과 그의 부하들이 숲의 심장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박민철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빛을 발하는 칼이 들려 있었다. 드디어 찾았군 숲의 심장. 이제 이 모든 힘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박민철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박민철은 숲의 심장 중앙에 있는 조각상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조각상의 몸통을 칼로 찍어 숲의 생명력을 빼앗으려 했다. 민호는 박민철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 박민철 당장 멈춰. 민호는 박민철의 팔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 했다. 박민철은 민호의 저항에 분노하여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민호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칼날은 그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해오름이 박민철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거대한 몸으로 박민철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박민철은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당장 떨어져. 박민철은 해오름을 발로 차내려 했지만 해오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민철의 다리를 물고 늘어져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해오름의 눈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증오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해오름의 공격 덕분에 민호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은 김노인이 남긴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결의로 빛났다. 한별은 두루마리 속 그림들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 속에서 숲의 생명력이 담긴 유리병을 발견했다. 아저씨, 여기 유리병이 있어요. 한별은 조각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유리병 하나를 찾아냈다. 유리병 안에는 투명하고 영롱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액체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이 바로 숲의 생명력이었다. 박민철은 해오름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그는 해오름의 날카로운 이빨에 피가 맺힌 자신의 다리를 보고 격분했다. 그때 박민철의 부하들이 지하 공간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민철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일제히 해오름에게 달려들었다. 해오름은 혼자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싸움에 능숙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해오름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부하들의 몽둥이와 발길질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해오름의 눈빛은 점차 흐려져 갔다. 료키,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쓰러진 럭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럭키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럭키는 폐허에서 자신을 이끌고 이곳까지 와준 소중한 동반자였다. 그는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박민철은 쓰러진 해오름을 비웃으며 민호에게 다가왔다. 이제 방해꾼은 없군. 꼬마와 함께 보물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개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민호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럭키를 끌어안은 채 박민철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강렬한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절대로 안 돼. 이 모든 건 김노인 아저씨의 것이야. 너 같은 악당에게 줄 수 없어. 민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민철은 민호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칼을 치켜들고 민호와 럭키를 향해 내리찍으려 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럭키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이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지하 공간을 환하게 밝혔다. 박민철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가렸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쳤다. 가면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쓰러져 있던 럭키의 몸을 감쌌다. 럭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이 다시 한번 번쩍 뜨였다. 럭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상처는 마법처럼 아물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럭키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숲의 수호견으로서 숲의 힘을 받은 존재였다. 박민철은 럭키의 변화에 경악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저 개가 변했어. 박민철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렸다. 럭키는 박민철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숲의 심장 전체를 진동시켰다. 럭키는 박민철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럭키는 박민철의 몸을 덮쳐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박민철은 럭키의 압도적인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럭키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민호는 럭키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럭키는 김노인의 말처럼 숲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진실의 가면은 럭키의 잠재된 힘을 일깨운 것이었다. 민호는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은 유리병을 들고 숲의 심장 중앙에 있는 조각상으로 다가갔다. 조각상의 한쪽 뿌리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한별은 유리병의 마개를 열고 액체를 조심스럽게 구멍에 부었다. 김노인의 유언과 숲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액체가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자 조각상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고 조각상은 거대한 나무처럼 성장하기 시작했다. 나무는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푸른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돋아났다. 나무의 뿌리들은 연못 속으로 뻗어 들어갔고 연못의 물은 더욱 맑고 투명해졌다. 숲의 심장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숲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강렬한 빛은 박민철과 그의 부하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럭키의 변화된 모습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럭키는 거대한 나무처럼 성장한 숲의 심장 조각상 앞에서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럭키는 진정한 숲의 수호견으로서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된 존재였다. 박민철은 분노와 함께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럭키의 압도적인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럭키는 박민철의 몸을 덮쳐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럭키의 날카로운 이빨은 박민철의 목을 겨누었다. 박민철은 숨을 헐떡이며 럭키의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럭키의 눈빛은 그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민호는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은 숲의 생명력이 담긴 유리병을 조각상에 붓고 있었다. 액체가 조각상에 스며들자 조각상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졌다. 나무의 뿌리들은 연못 속으로 뻗어 들어갔고 연못의 물은 더욱 맑고 투명해졌다. 숲의 심장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때 숲의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숲이 숨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숲의 심장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조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숲의 심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숲의 영혼이었다. 럭키는 박민철을 짓누른 채 숲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숲의 영혼은 다시 깨어났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질 것이었다. 럭키는 박민철의 목을 놓아주었다. 박민철은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다. 그는 럭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민호는 쓰러진 박민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박민철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박민철에게 복수심을 느꼈지만 럭키의 희생과 숲의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을 보며 그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다. 그때 숲의 심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 국장과 특수수사팀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숲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과 럭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 국장은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강 형사, 이게 대체 무슨... 정 국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정 국장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김노인의 존재, 숲의 영혼, 그리고 박민철의 영생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박민철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진실의 구슬을 정 국장에게 건넸다. 구슬 안에는 박민철과 김진혁의 끔찍한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정 국장은 진실의 구슬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구슬 속 영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영생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고아원 아이들을 납치하고 인체 실험까지 자행했던 박민철과 김진혁의 잔혹한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김진혁이 숲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 했던 모습은 정 국장을 분노하게 했다. 정 국장은 즉시 박민철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박민철은 럭키에게 제압당한 채 저항하지 못했고 그의 부하들도 숲의 영혼이 깨어나면서 발산되는 강력한 에너지에 겁을 먹고 순순히 체포되었다. 닥터리는 이미 김노인의 영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는 경찰에 의해 들것에 실려 나갔다. 경찰들은 숲의 심장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영생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잔혹한 실험 도구들과 함께 숲의 영혼을 오염시키려 했던 김진혁의 연구 기록들을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박민철과 김진혁의 잔혹한 악행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호는 김노인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한별과 럭키는 민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럭키는 이제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숲의 지혜와 함께 강렬한 결의로 가득했다. 럭키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숲의 수호견으로서 숲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이제 살인자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정의로운 경찰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의 활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은 마냥 홀가분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아내의 죽음, 김노인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고통이 모두 박민철과 김진혁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흔으로 남았다. 정 국장은 민호에게 경찰로 복귀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민호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이제 경찰로서의 삶이 아닌 숲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숲의 영혼을 지키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민호는 정 국장에게 숲의 영혼에 대한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고, 정 국장은 민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민호는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영생 프로젝트의 피해 아동들을 돕는 데 전념했다. 그는 재단 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피해 아동들은 재단의 도움으로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갔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 럭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의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을 전파했다. 그는 이제 정의로운 강 형사를 넘어선 희망의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다. 한별은 김노인의 오두막에 남아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이어갔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고, 김노인의 그림 실력과 숲의 영혼과의 교감 능력을 동시에 계승했다. 그녀는 김노인이 남긴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며 숲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한별은 매일 숲을 거닐며 숲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숲의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숲의 화가라고 불렀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었다. 럭키는 한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한별의 그림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의 작업실에서 조용히 잠들어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다. 럭키의 존재는 한별의 예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숲의 신비로움과 생명력, 그리고 럭키와의 깊은 유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럭키는 이제 진정한 숲의 수호견으로서 숲의 영혼과 함께 한별의 곁을 영원히 지킬 것이었다. 민호는 매일 김노인의 오두막을 찾아 한별과 럭키를 만났다. 그는 한별에게 김노인의 과거 이야기와 숲의 수호자로서의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한별은 김노인이 얼마나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면서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민호는 한별에게 김노인이 남긴 나무 조각 기술과 그림 실력을 가르쳐 주었다. 한별은 민호의 가르침 속에서 예술적 재능을 꽃피웠고, 김노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숲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박정아 관리인과 고아원 아이들은 한별과 럭키의 활약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민철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고아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뛰놀 수 있게 되었다. 박정아 관리인은 한별에게 고아원으로 돌아와 함께 살 것을 권했지만, 한별은 김노인의 오두막에 남아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박정아 관리인은 한별의 결정을 존중했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약속했다. 숲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졌다. 숲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났고, 숲은 영원히 생명력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민호와 한별, 그리고 럭키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지켰다. 그들의 삶은 숲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김노인의 오두막에서 한별과 럭키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롭게 들려왔다. 오두막 안에는
민호가 직접 만든 새 오르골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오르골은 민호의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한별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오르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럭키가 낑낑거리며 오두막 한쪽 벽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벽에는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럭키가 가리키는 그림은 김노인이 그린 자화상이었다. 그림 속 김노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럭키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럭키, 왜 그래? 이 그림에 뭔가 특별한 거라도 있니? 럭키는 다시 한번 그림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그림 뒤쪽으로 가서 벽을 긁기 시작했다. 민호는 럭키의 행동에 직감적으로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그림을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림 뒤쪽 벽에는 작은 나무 패널이 박혀 있었다. 민호는 나무 패널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과 함께 낡은 나무 오르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오르골은 민호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오르골과 똑같이 생겼고 민호가 가지고 있던 오르골과도 정확히 일치했다. 민호는 오르골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오르골은 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많은 오르골이 존재하는 것일까? 민호는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김노인의 필체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울림의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저주를 막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 오르골과 함께 하나의 진실을 남긴다. 이 오르골은 단순한 오르골이 아니다. 이 오르골은 숲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수호자만이 이 오르골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숲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민호는 편지를 읽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김노인의 아내 김노인에게 아내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내가 숲의 수호자였으며 숲의 영혼과 연결된 오르골을 가지고 있었다니. 민호는 자신의 아내가 김노인의 아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오르골과 김노인의 오르골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한별이 오르골을 보자마자 외쳤다. 아저씨, 저 오르골 제 엄마가 가지고 있던 오르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호는 한별의 말에 경악했다. 한별의 엄마, 한별의 친엄마는 김노인의 아내였던 것이다. 민호는 자신의 뇌리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노인과 그의 아내는 울림의 숲의 수호자였고 한별은 그들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호의 아내는 한별의 양어머니로서 김노인 부부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편지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나는 영생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김진혁과 박우진은 숲의 힘을 악용하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다. 그들은 숲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고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 싸웠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이 오르골을 남겼다. 이 오르골은 숲의 영혼을 지키는 열쇠이다. 나의 아내는 이 오르골을 통해 숲의 영혼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손에 희생되고 말았다. 민호는 편지를 읽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의 아내, 즉 한별의 양어머니가 숲의 수호자였으며 김진혁과 박우진의 악행을 막으려다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영생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막으려다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직전 자신의 딸인 한별에게 숲의 영혼과 연결된 오르골을 남겼던 것이다. 민호는 한별의 친부모인 김노인 부부,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 세 사람이 모두 울림의 숲의 수호자였으며 김진혁과 박우진의 악행에 맞서 싸우다 희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김노인 부부의 뜻을 이어받아 숲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민호는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사랑하는 딸 한별아, 너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마지막 수호자이다. 이 오르골의 비밀을 풀고 숲의 영혼을 깨워라. 너만이 이 저주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게 될 것이다. 민호는 편지를 읽자마자 자신의 아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는 자신의 아내가 숨겨왔던 진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한별은 자신의 친부모와 양어머니가 모두 숲의 수호자였으며 자신도 그들의 뒤를 이을 마지막 수호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럭키의 목에 걸린 나무 가면을 만져보았다. 이 가면은 그녀의 친아버지인 김노인이 남긴 것이었다. 그때 오르골이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르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럭키의 몸을 감쌌다. 럭키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의 몸에서 신비로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럭키는 오르골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멜로디는 럭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는 듯했다. 럭키는 오르골의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럭키는 오두막 한쪽에 세워져 있던 김노인의 낡은 이젤로 다가갔다. 이젤 위에는 김노인이 민준의 초상화를 그리다 만 그림이 놓여 있었다. 럭키는 그림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림 속 자신과 김노인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럭키는 자신의 발로 그림의 특정 부분을 긁기 시작했다. 민호는 럭키의 행동에 집중했다. 럭키가 긁는 곳에는 희미하게 나무의 나이테 같은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민호는 나이테 무늬를 따라 그림을 만져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림의 표면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또 다른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비밀 공간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나무 조각 하나와 함께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무 조각은 정교하게 깎여 있었고 종이에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조각의 한쪽 면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민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르골의 돌기를 홈에 맞춰 끼워 보았다. 그러자 오르골의 멜로디가 더욱 커지고 오르골의 뚜껑이 열리면서 작은 수정 구슬이 나타났다. 수정 구슬 안에는 숲의 영혼이 담겨 있는 듯했다. 수정 구슬은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녹색빛이 감돌았고 작은 반딧불이들이 반짝이는 듯했다. 민호는 수정 구슬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이것이 바로 김노인이 언급했던 숲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이 숲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숲의 수호자의 마지막 임무였다. 민호는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은 김노인 부부와 자신의 아내의 희생으로 이어진 마지막 수호자였다. 민호는 한별에게 수정구슬을 건네주었다. 한별은 수정구슬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았다. 수정구슬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한별이 구슬을 잡자마자 구슬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오두막 전체를 감쌌고 럭키의 몸도 빛으로 물들었다. 빛 속에서 럭키의 모습이 점차 변해갔다. 그의 몸에서 거대한 날개들이 돋아났고 그의 털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졌다. 럭키는 마치 신화 속 동물처럼 위엄있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였으며 숲의 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다. 럭키는 숲의 수호견으로서 숲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민호는 럭키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 같았다. 럭키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한별과 함께 숲의 영혼을 지켜야 할 존재였다. 럭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은 어두운 오두막 안을 환하게 밝혔다. 그의 거대한 날개는 오두막 천장에 닿을 듯 펼쳐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의 신비로움과 위엄으로 가득했다. 럭키는 더 이상 단순한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니었다. 그는 숲의 수호견으로서 숲의 영혼을 지키는 강력한 존재로 거듭났다. 럭키의 변화된 모습은 민호와 한별에게 깊은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럭키의 눈빛에서 김노인 부부와 민호의 아내가 남긴 유언의 의미를 보았다. 숲의 영혼은 마침내 깨어났고 숲의 미래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민호는 김노인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편지 속에는 숲의 영혼을 완전히 깨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언급되어 있었다. 숲의 영혼은 진정한 수호자를 시험할 것이다. 마지막 시련을 통과해야만 숲의 저주를 완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민호는 마지막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렸다. 숲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었다. 럭키는 민호와 한별에게 경고하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숲의 영혼을 향한 위협을 감지한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민호는 오두막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민철의 잔당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들의 손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이한 기계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광기에 차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장서서 민호와 럭키를 향해 소리쳤다. 닥터 리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숲의 영혼을 순순히 내놓아라. 닥터 리. 민호는 그 이름에 소름이 돋았다. 닥터 리는 영생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개발자이자 김진혁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박민철이 단지 돈을 좇는 탐욕스러운 사업가였다면 닥터 리는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던 광기 어린 과학자였다. 그의 존재는 박민철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김노인의 편지에는 닥터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민호는 닥터리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그것도 숲의 영혼을 탐하기 위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민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닥터리는 김노인 부부와 민호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정한 배후였던 것이다. 닥터리는 죽었어. 민호는 외쳤다. 어리석은 것 나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다. 나의 영생 프로젝트는 완벽하다. 나는 숲의 영혼을 이용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닥터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그때 닥터리의 부하들이 오두막을 향해 맹렬하게 돌격했다. 그들은 닥터리가 개발한 특수무기를 휘두르며 럭키를 공격했다. 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럭키의 푸른빛을 약화시켰고 그의 몸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럭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인 럭키에게 닥터리의 무기는 치명적이었다.
레오키, 한별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쓰러진 럭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럭키의 숨소리는 희미했고 그의 몸에서는 생명력이 점차 빠져나가는 듯했다. 한별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민호는 럭키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는 럭키의 몸을 감싸안고 적들의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민호도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닥터리는 어둠 속에서 민호와 한별의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나의 영생 프로젝트는 완벽하다. 나는 숲의 영혼을 이용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것이다. 닥터리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숲 전체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민호는 닥터리의 목소리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닥터리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음처럼 들렸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가 남긴 오르골을 떠올렸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민호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뇌리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럭키의 목에 걸린 진실의 가면이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닥터리의 몸을 감쌌다. 닥터리는 갑작스러운 빛에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육신은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닥터리의 얼굴에 감춰져 있던 금속 장치들이 드러났다. 그의 몸은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기계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인간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닥터리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변했다. 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닥터리의 몸을 꿰뚫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모두 드러냈다. 닥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몸을 기계로 개조했던 것이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숲의 영혼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진실의 가면은 닥터리의 거짓된 육신과 광기 어린 욕망을 모두 드러낸 것이었다. 닥터리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자 더욱 광포하게 날뛰었다. 그는 특수무기를 휘두르며 럭키와 민호를 향해 돌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강해졌다. 럭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민호도 닥터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한별은 김노인이 남긴 두루마리를 펼쳐들었다. 두루마리에는 숲의 영혼을 완전히 깨우는 마지막 의식이 그려져 있었다. 의식은 숲의 심장에서 행해져야 했다. 한별은 럭키가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한별은 민호에게 소리쳤다. 아저씨, 숲의 심장으로 가야 해요. 럭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민호는 한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럭키를 품에 안고 숲의 심장으로 향했다. 닥터리의 부하들은 민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럭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은 그들을 숲의 정령처럼 물러나게 했다.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고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닥터리는 그들의 뒤를 맹렬하게 쫓았다. 그의 눈빛은 럭키와 숲의 영혼을 향한 광기 어린 욕망으로 가득했다.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숲은 닥터리의 영향으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시들어가고 숲의 생명체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럭키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해져 갔다. 민호는 럭키의 심장이 멈출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그들은 숲의 심장에 도착했다.
숲의 심장은 이전과는 다르게 어둡고 고요했다. 숲의 영혼이 다시 잠들어버린 듯했다. 민호는 럭키를 숲의 심장 중앙에 있는 조각상 앞에 눕혔다. 조각상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호는 한별에게 물었다. 한별은 김노인의 두루마리를 펼쳐 조각상과 연못을 바라보았다. 두루마리에는 생명의 샘과 지혜의 거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숲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진실의 가면을 쓴 자가 숲의 생명력을 생명의 샘에 붓고 지혜의 거울로 숲의 영혼을 비춰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한별은 럭키의 목에 걸린 진실의 가면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가면은 여전히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별은 가면을 자신의 얼굴에 댔다. 가면은 한별의 얼굴에 완벽하게 밀착되었다. 가면을 쓰자마자 한별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눈빛은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했다. 한별은 김노인 부부와 민호의 아내가 남긴 유언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숲의 영혼을 깨워야 했다. 한별은 숲의 생명력이 담긴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생명의 샘에 부었다. 샘물은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그리고 민호는 김노인의 오두막에서 찾았던 지혜의 거울을 꺼내 생명의 샘을 비췄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여 샘물 위로 쏟아냈다. 빛이 샘물에 닿자 숲의 심장 전체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조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숲의 심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숲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럭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이 다시 한번 번쩍 뜨였다. 럭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상처는 마법처럼 아물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다. 그때 닥터리가 숲의 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눈빛은 숲의 영혼을 향한 광기 어린 욕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숲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특수 장치가 들려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는 나의 야망을 막을 수 없다. 나는 숲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닥터리는 장치를 숲의 심장을 향해 겨누었다. 닥터리, 당장 멈춰.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닥터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 하지만 닥터리는 민호의 저항을 비웃듯 그를 밀쳐냈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졌고 닥터리는 숲의 영혼을 향해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 순간 럭키가 닥터리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날개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럭키는 닥터리의 몸을 덮쳐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럭키는 닥터리의 목에 이빨을 박아 넣었다. 닥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럭키의 이빨은 그의 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럭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빛은 닥터리의 몸을 감쌌고 닥터리의 기계 육신은 점차 부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눈빛은 공허해졌다. 닥터리는 모든 의지를 잃은 듯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 그의 육신은 껍데기만 남은 채 고통스러워했다. 그때 숲의 심장 입구에서 경찰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 국장과 특수수사팀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닥터리와 그의 부하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닥터리는 의식을 잃은 채 경찰에 의해 끌려갔고
그의 부하들은 럭키의 공격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했다. 정 국장은 럭키의 변화된 모습과 숲의 영혼이 깨어나는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호는 정 국장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정 국장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숲의 영혼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럭키의 희생과 김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숲의 영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럭키는 닥터 리를 제압한 후 한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깊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럭키는 한별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었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한별의 곁을 지킬 것이었다. 민호는 한별과 럭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번졌다. 럭키의 희생과 김노인 부부,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숲의 영혼은 마침내 깨어났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질 것이었다. 생명의 샘에서 닥터리의 야망이 좌절되고 숲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면서 울림의 숲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숲은 이전보다 더욱 생명력 넘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푸른 잎사귀들은 더욱 무성해졌고 맑은 폭포수는 끊임없이 생명의 노래를 불렀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숲의 영혼이 깨어났음을 축하하듯 활기찬 기운을 내뿜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싱그러운 풀내음과 흙내음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향기를 풍겼다. 민호는 한별과 럭키와 함께 김노인의 오두막에 머물렀다. 오두막은 이제 숲의 수호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민호는 한별에게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와 고대 의식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한별은 김노인의 딸이자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숲의 수호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럭키는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된 후 더욱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언제나 빛을 발했고 그의 눈빛은 숲의 지혜와 강렬한 결의로 가득했다. 럭키는 숲의 모든 생명체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숲의 위협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한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숲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정 국장은 생명의 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민호에게 자세히 들었다. 닥터리와 김진혁, 그리고 박민철의 끔찍한 영생 프로젝트의 실체는 정 국장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과 숲의 영혼을 이용하려 했던 잔혹한 계획은 그의 분노를 자아냈다. 정 국장은 민호가 가져온 진실의 구슬과 닥터리의 연구 기록들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영생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추적하고 체포했다. 박민철은 닥터리와 함께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김진혁은 이미 김노인의 영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 역시 과거의 모든 죄상이 드러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영생 프로젝트의 모든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잔혹한 인체 실험과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들끓었고 관련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다. 민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 국장을 도와 결정적인 증거와 조언을 제공했다. 그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정의로운 강 형사로 불리게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김노인 부부의 희생 또한 헛되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린 명예와 함께 진실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영생 프로젝트의 피해 아동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정 국장은 민호에게 경찰 복귀를 강력히 권유했다. 강 형사, 자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야. 다시 경찰 제복을 입고 정의를 위해 싸워주게. 정 국장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국장님, 저는 이제 숲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경찰이 아니어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 부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영생 프로젝트의 피해 아동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 그리고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민호는 재단 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민호의 진심에 감동하여 재단에 후원했고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피해 아동들은 재단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정의로운 강 형사를 넘어선 희망의 전도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한별은 럭키와 함께 김노인의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지켰다. 그녀는 매일 숲을 거닐며 숲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숲의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숲의 화가라고 불렀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었다. 한별의 그림은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가득한 예술작품이었다. 럭키는 한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언제나 빛을 발했고 그의 눈빛은 숲의 지혜와 강렬한 결의로 가득했다. 럭키는 숲의 모든 생명체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숲의 위협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한별에게 숲의 비밀과 숲의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럭키의 존재는 한별의 예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숲의 신비로움과 생명력, 그리고 럭키와의 깊은 유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정아 관리인과 고아원 아이들은 민호와 한별, 럭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민철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고아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뛰놀 수 있게 되었다. 박정아 관리인은 틈틈이 오두막을 찾아 한별과 럭키의 안부를 살폈고 고아원 아이들은 숲으로 소풍을 와 한별과 럭키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럭키의 신비로운 모습과 그의 푸른 날개에 감탄했고 럭키는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숲의 평화를 만끽했다. 숲은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졌다. 숲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났고 숲은 영원히 생명력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민호와 한별, 그리고 럭키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지켰다. 그들의 삶은 숲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었다. 그들은 숲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숲의 수호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민호는 김노인의 오두막에서 한별과 럭키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숲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롭게 들려왔다. 오두막 안에는 민호가 직접 만든 새 오르골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오르골은 민호의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한별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오르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럭키는 오두막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잠시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듯 아련했다. 그의 아내, 김노인 부부, 그리고 럭키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숲은 평화를 되찾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민호는 자신의 삶이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럭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푸른 눈은 오두막 문을 향했다. 럭키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럭키의 변화에 긴장했다. 숲은 평화로웠지만 럭키의 행동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했다. 레오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다. 럭키는 민호의 질문에 대답하듯 오두막 문으로 다가갔다. 그의 날개는 긴장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럭키는 코로 문을 킁킁거렸다. 그의 눈빛은 숲의 깊은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숲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것처럼 민호는 럭키의 행동에 따라 문을 열었다. 숲은 고요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그림자는 숲속 깊은 곳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민호는 그림자의 움직임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럭키는 그림자가 사라진 곳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럭키의 눈빛은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를 향한 경고로 가득했다. 숲은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영생 프로젝트 시의 잔당들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닥터리와 김진혁의 계략에 휘말린 또 다른 세력이 숲을 탐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민호는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럭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별은 럭키의 눈빛에서 숲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듯했다. 숲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김노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었다. 숲의 영혼은 깨어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멀었다. 숲의 영혼을 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 수호자로서 숲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 숲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다. 민호는 수첩을 덮었다. 그는 럭키와 한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났다.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든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그것을 막을 것이었다. 그는 김노인 부부와 자신의 아내가 남긴 유언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민호와 한별, 럭키는 그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숲의 수호자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지의 그림자가 사라진 후 며칠 동안 김노인의 오두막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럭키는 밤낮으로 숲의 경계를 지켰고 그의 푸른 날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숲 주변을 맴돌았다. 민호와 한별 또한 촉각을 곤두쓰고 닥터리의 잔당이나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했다.
하지만 숲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했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감지되지 않았다. 이 고요함은 오히려 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김노인이 남긴 낡은 수첩과 고대 문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수첩에는 숲의 영혼, 수호자들의 역사, 그리고 숲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숲의 어둠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었다. 숲의 어둠은 숲의 영혼이 약해질 때 깨어나며 인간의 탐욕을 양분 삼아 성장한다. 그것은 숲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민호는 그림자의 정체가 숲의 어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한별은 숲의 영혼과 더욱 깊이 교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김노인의 그림 실력과 숲의 영혼과의 교감 능력을 동시에 계승한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매일 숲을 거닐며 숲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림을 통해 숲의 메시지를 해석하려 했다. 한별의 그림 속에는 숲의 평화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붓질은 더욱 빠르고 거칠어졌고 그녀의 그림 속 숲은 이전보다 더욱 생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음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럭키의 변화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럭키가 숲의 어둠과 싸우다 사라지게 될까봐. 럭키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로서 숲의 어둠의 기운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예민하게 반응했고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럭키는 숲의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을 향해 민호와 한별을 이끌었다. 그의 눈빛은 숲의 어둠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다. 한참을 걸었을까? 그들은 숲의 가장 깊은 곳, 거대한 동굴 앞에 도착했다. 동굴 입구는 검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동굴 안에서는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동굴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럭키는 동굴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동굴 안의 존재를 향한 강렬한 경고로 가득했다. 여기에 숲의 어둠이 숨어 있는 것 같아. 한별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김노인의 수첩을 다시 확인했다. 수첩에는 숲의 어둠은 숲의 심장과 반대되는 곳,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성장한다. 그것은 숲의 영혼을 잠식하려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동굴이 바로 숲의 어둠이 숨어 있는 곳임이 분명했다. 민호는 긴장했다. 닥터리와 박민철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존재들이었지만 숲의 어둠묻은 숲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훨씬 더 근원적인 위협이었다. 그때 동굴 안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마치 수백 개의 영혼이 뒤섞인 듯 음산하고 소름 끼쳤다. 어서 와라. 숲의 수호자여, 너의 어둠을 보여다오. 목소리는 민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민호는 자신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죽음, 누명,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모든 비극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럭키는 민호의 앞에 서서 동굴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럭키를 막았다. 숲의 어둠은 럭키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이용하여 숲의 어둠을 유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기억들을 되살려냈다. 그는 숲의 어둠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별은 민호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아저씨, 너무 위험해요. 민호는 한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너와 럭키는 여기서 숲을 지켜야 해. 민호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민호의 결심을 이해한 듯 더 이상 민호를 막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동굴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민호의 발목을 붙잡는 듯 했다. 민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직면해야만 했다.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서자 민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한 기운을 내뿜었다. 빛은 동굴 중앙에 있는 거대한 수정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수정은 검은색이었고 그 안에는 숲의 영혼이 갇혀 있는 듯했다. 수정 주변에는 희미하게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다. 숲의 어둠의 화신들이었다. 어서 와라. 강민호, 너의 내면의 어둠을 보여다오. 숲의 어둠의 목소리가 민호의 뇌리 속에서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민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던 순간, 그가 누명을 쓰고 절망했던 순간,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의 정신을 짓눌렀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직면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민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을 응시했다. 그는 그 모든 감정들이 숲의 어둠을 위한 양분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 민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민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검은 수정에서 강렬한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민호의 몸을 감쌌고 민호는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곳에는 그의 아내가 죽어가던 순간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다. 차가운 빛 속, 붉은 피, 그리고 민호의 이름을 부르던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 민호는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뇌리 속에서 럭키의 모습이 떠올랐다. 폐허 속에서 작은 새를 구하던 럭키의 용감한 모습, 김노인과 한별을 보호하던 럭키의 헌신적인 모습. 럭키의 존재는 민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픔을 럭키의 희생과 김노인의 유언, 그리고 한별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책임감으로 승화시켰다. 민호는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어둠에 맞서 싸웠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했다. 민호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숲의 어둠을 파괴하고 숲의 평화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민호의 손에 들려있던 아내의 오르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르골에서 뿜어져 나오는 멜로디는 민호의 내면의 어둠을 걷어냈다. 멜로디는 민호의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민호는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멜로디는 민호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민호는 오르골의 멜로디에 맞춰 검은 수정을 향해 다가갔다. 수정에서는 여전히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지만 오르골의 멜로디는 검은 빛을 약화시켰다. 민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오르골을 검은 수정에 던졌다. 오르골은 수정에 부딪히면서 강렬한 빛을 발했다. 빛은 검은 수정을 꿰뚫었고 수정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부서져 내렸다. 검은 수정이 부서지자 동굴 안을 지배하던 어둠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숲의 어둠의 화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동굴 안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 채워졌다. 숲의 영혼이 다시 한번 승리한 것이었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숲의 어둠을 물리쳤다. 숲의 평화는 이제 안전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한별과 럭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별은 민호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한별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민호는 한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한별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럭키는 민호의 몸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의 푸른 날개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럭키는 숲의 어둠이 사라졌음을 감지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는 한별과 럭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번졌다. 숲의 영혼은 깨어났지만 숲의 평화는 끊임없이 위협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민호와 한별, 럭키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숲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김노인의 오두막에서 한별과 럭키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숲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롭게 들려왔다. 오두막 안에는 민호가 직접 만든 새 오르골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오르골은 민호의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한별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오르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럭키는 오두막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푸른 날개는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아내와 김노인 부부, 그리고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평화를 영원히 지킬 것이었다. 그리고 한별은 럭키와 함께 숲의 영혼을 계승하고 숲의 미래를 이끌어갈 마지막 수호자가 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